한 사업가가 감사의 표시로 현대식 도서관을 기증하기 위해 자신이 공부했던 공립학교를 다시 찾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린 시절의 복도를 걷다가 멍든 손과 지친 표정으로 타일을 닦고 있는 6살짜리 소녀를 발견합니다. 소녀가 밝혀낸 진실은 그를 가슴 아프게 하고 끝까지 지켜보며 이해해 보세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의 유리와 철골 구조물 사이에서 빛나는 마천루는 김준혁의 제국을 상징했다. 50세의 이 기술 거물은 한국 최대 IT 그룹인 너테클의 CEO로 그의 이름은 혁신과 자선 활동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오늘 그는 자신의 화려한 사무실을 떠나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동네 금호동으로 향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김준혁은 금호초등학교의 낡은 정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30년 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이 학교의 교실에서 꿈을 키웠다. 지금 그는 첨단 도서관과 컴퓨터실을 기증하기 위해 돌아왔다. 김 회장님 환영합니다. 박민호 교장이 활짝 웃으며 그를 맞이했다. 저희 학교를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부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김준혁은 교장과 함께 학교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건물은 그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낡아 보였다. 페인트는 벗겨지고 계단은 닳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했다. 이곳에서 그는 첫 번째 컴퓨터를 만졌고 프로그래밍의 매력에 빠졌다. 도서관은 이쪽입니다. 박 교장이 말했다. 사실 현재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만 회장님의 도움으로 곧 변화할 것입니다. 그들이 복도를 지나가던 중 김준혁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작은 흐느낌, 그리고 물소리, 화장실 쪽에서 나오는 것 같았다. 잠시만요. 그는 소리의 근원지로 향했다. 그쪽은 교장이 말하려 했지만 김준혁은 이미 여자 화장실 문을 열어보고 있었다. 그가 본 광경은 그의 가슴을 무겁게 했다. 작은 여자아이, 아마도 6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마른 몸에 지친 표정의 아이는 산업용 세제를 들고 타일을 힘겹게 문지르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손은 갈라지고 상처로 덮여 있었다. 학교 유니폼은 얼룩지고 색이 바랬다. 이게 무슨 일이죠? 김준혁이 충격에 휩싸여 물었다. 아이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공허했고 눈물의 흔적이 보였다. 저는 그냥 청소하고 있어요.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김준혁은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내 이름이 뭐니? 네 서윤아예요. 서윤이. 서윤아, 왜 여기서 청소를 하고 있니? 학교 수업은? 서윤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제가 이걸 안 하면 교장 선생님이 엄마를 자르실 거래요. 엄마는 지금 병원에 계세요. 암이래요. 김준혁은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다. 그는 박 교장을 돌아보았고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곧 미소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 이건 오해입니다. 박 교장이 급하게 말했다. 서윤이는 우리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거죠. 그녀의 어머니는 우리 학교 행정직원이고 현재 병가 중입니다. 서윤이가 약간 과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김준혁은 서윤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화학물질과 거친 노동으로 인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이건 자원봉사가 아니야.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아동학대야. 김 회장님, 너무 과장하지 마십시오. 박 교장이 웃으려 노력하며 말했다. 한국 교육은 항상 공동체 의식과 근면성을 가르쳐 왔지 않습니까? 서윤이는 그저 그 가치를 배우고 있을 뿐입니다. 김준혁은 일어섰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박 교장,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아이를 집에 보내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물론이죠, 물론. 박 교장이 안절부절 못하며 대답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네요. 내일 모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김준혁은 이미 서윤이의 손을 잡고 함께 나가고 있었다. 복도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서윤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서윤아, 내 엄마가 어느 병원에 계신지 알고 있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대학교 병원이요. 그리고 너는 누구와 살고 있니? 할머니랑요. 할머니는 많이 아프세요. 제가 이 일을 안
하면 저희는 할머니와 떨어질 거래요. 김준혁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자신의 운전색에 전화를 걸었다. 강 기사, 지금 바로 금호초등학교로 와주세요. 서윤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화내실 거예요. 김준혁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는 내가 널 도와줄게. 그리고 네 엄마도. 서윤이의 눈에서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비쳤다. 그들이 학교를 나서는 동안 김준혁은 뒤에서 박 교장이 자신의 사무실로 급하게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학교 주차장에 주목했다. 교장의 자리에는 고급 외제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그의 손목에는 비싼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다. 공립학교 교장의 급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치품이었다. 김준혁의 차가 도착했고 그는 서윤이를 조심스럽게 태웠다.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가주세요. 그가 지시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김준혁은 생각에 잠겼다. 그가 기부하려 했던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서윤이의 작은 손과 지친 눈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그는 결심했다. 서윤이는 창밖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어린, 어깨에 지워진 짐의 무게를 김준혁은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성공과 부가 가진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단순한 기부 이상의 것,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 병원으로 향하는 길 김준혁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는 서윤이와 그녀의 가족을 도울 것이다. 그리고 박 교장과 그의 부패한 시스템에 맞서 싸울 것이다. 그의 인생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었다. 가을 햇살이 서울의 거리를 비추는 가운데 김준혁의 차는 서울대학교 병원을 향해 조용히 달렸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하얀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김준혁은 서윤이의 작은 손을 잡고 서윤이 어머니가 있는 병실을 찾아 걸었다. 간호사들은 너테크의 CEO를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할 뿐이었다. 엄마, 서윤이가 507호실 앞에서 외쳤다. 병실 문이 열리고 그들은 침대에 누워있는 여성을 보았다. 서지은, 36세, 항암치료로 인해 머리카락은 거의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했다. 그녀는 딸을 보자 놀라움과 혼란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유나, 학교는? 이 시간에 왜? 그때 그녀는 김준혁을 발견했고 그의 정체를 알아보자 더욱 놀란 표정이 되었다. 김준혁 회장님? 김준혁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서지은 씨,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오늘 금호초등학교를 방문했다가 우연히 서윤이를 만났습니다. 서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김준혁은 침착하게 화장실에서 본 광경을 설명했다. 서윤이의 손에 난 상처, 그녀가 한 말, 그리고 박 교장의 이상한 행동까지. 말을 할수록 서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 교장은 제가 치료받는 동안 직장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서윤이는 단지 방과 후에 잠깐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뿐이라고. 서윤이가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교장 선생님이 매일 청소하라고 했어요. 안 하면 엄마 자르고 할머니랑 저를 떼어놓는다고. 서지은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딸을 끌어안고 흐느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유나. 엄마가 몰랐어. 김준혁은 의자에 앉았다. 서지은 씨, 이 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서지은은 눈물을 닦았다. 3개월 전이요. 제가 암 진단을 받고 병가를 신청했을 때 박 교장이 찾아왔어요. 그는 제 직장을 보장해주겠다고 했지만 대신 서윤이가 학교 활동에 참여하길 원한다고 했죠. 저는 단순한 방과 후 프로그램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강제 노동이었군요. 김준혁이 말을 마쳤다. 서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저희는 금호동 영구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제 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해요. 제가 일을 잃으면 생계가 끊기고 서윤이는 보육원에 갈 위험이 있어요. 김준혁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학생 시절에 같은 영구임대 아파트에 살았던 것을 기억했다. 그때 그의 어머니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 서지은 씨,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가 갑자기 말했다. 너테크에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좋은 행정 직원이 필요합니다.
유연한 근무 시간과 치료에 맞춰 일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물론 의료보험과 적절한 급여도 제공됩니다. 서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왜요? 저는 그저 평범한 직원일 뿐인데. 김준혁은 미소 지었다. 30년 전 저도 금호초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저의 어머니도 홀로 저를 키우셨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죠.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것은 그 학교와 제게 기회를 준 사람들이에요. 이제 제가 그 기회를 다른 이에게 돌려줄 차례입니다. 서윤이가 희망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저는 더 이상 청소를 안 해도 되나요? 절대 안 해도 돼. 김준혁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가 할 일은 공부하고 친구들과 놀고 꿈을 키우는 것뿐이야. 서지은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박 교장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는 영향력이 있어요. 김준혁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그 점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박 교장과 그의 행동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해주세요. 저는 이 문제가 서윤이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합니다. 서지은은 망설였지만 곧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박 교장이 어떻게 학교 예산을 관리하는지, 교직원들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특별 지원을 받는 가족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최소한 5가족이 더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대부분 한부모 가정이나 난민 또는 서류가 없는 이주 노동자 가족들이에요. 그들은 모두 취약하고 도움이 필요하죠. 김준혁은 모든 내용을 휴대폰에 기록했다. 고맙습니다, 서지은 씨. 이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명함을 건넸다. 이것은 제 개인 번호입니다.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내일 제 비서가 너테크에서의 고용 세부 사항에 대해 연락드릴 겁니다. 그들이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서윤이가 갑자기 김준혁을 껴안았다. 고마워요, 아저씨. 아저씨는 슈퍼히어로 같아요. 김준혁은 감동받아 미소 지었다. 슈퍼히어로는 아니야, 유나. 그저 옳은 일을 하려는 사람일 뿐이지. 병원을 나서며 김준혁은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이 변호사, 지금 당장 만나야 하네. 중요한 일이야. 이태원의 조용한 카페에서 김준혁은 최희현 변호사를 만났다. 그녀는 너테크의 법무팀장이자 김준혁의 오랜 친구였다. 준혁 씨, 무슨 일이에요? 급하게 부르셔서 이현이 물었다. 김준혁은 금호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히 설명했다. 서윤이의 상황, 박 교장의 행동, 그리고 서지은으로부터 들은 다른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까지. 이건 단순한 아동학대를 넘어선 조직적인 부패네요. 이현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공립학교 예산 남용, 취약계층 착취, 수사해야 할 문제가 많아요. 정확해, 김준혁이 동의했다. 하지만 신중해야 해. 이 아이들과 가족들이 더 큰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이현은 생각에 잠겼다. 우선 증거를 수집해야 해요. 서윤이와 그녀의 어머니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또한 학교의 재정 기록, 청소 계약, 직원 배치 등을 조사해야 해요. 그걸 어떻게 얻지? 교육청에 정보 공개 요청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걸리고 박 교장이 알아차릴 수 있어요. 이현이 말했다. 더 나은 방법은 내부 정보를 얻는 거예요. 학교 내에서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김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학교로 돌아갈 예정이야. 도서관 기증건으로. 그때 주변을 좀 더 살펴보겠어. 조심하세요. 이현이 경고했다. 박 교장은 이미 당신이 무언가를 알아챘다는 것을 눈치챘을 거예요.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김준혁은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 나도 준비할 테니. 다음 날 아침 김준혁은 금호초등학교로 다시 향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이현 변호사와 너테크의 PR 책임자인 강민수가 있었다. 학교 정문에 도착하자 박 교장이 평소보다 더 화려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김 회장님,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있었던 작은 오해는 잊으셨길 바랍니다. 김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박 교장. 오늘은 도서관 기증에 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러 왔습니다. 제 변호사와 홍보 책임자도 함께 왔네요. 박 교장의 미소가 약간 흔들렸다. 아, 법적 문제가 있나요? 계약 검토를 위해서죠. 이현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큰 기부에는
항상 법적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박 교장은 안도한 듯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다. 교장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학교로 들어서는 순간 김준혁은 복도 끝에서 한 교사가 그들을 주시하는 것을 발견했다. 40대 중반의 그 남자는 안경을 쓰고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김준혁은 그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 교사가 그들의 다음 단서가 될 것이라고. 교장실에서의 회의는 표면적으로는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박 교장은 김준혁의 도서관 기부 계획에 과도하게 열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학교의 미래 비전에 대해 화려한 말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김준혁은 그의 말 한마디도 믿지 않았다. 교장 선생님, 학교 예산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이현 변호사가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박 교장의 미소가 약간 굳었다. 표준 교육청 절차에 따라 관리합니다. 왜 물으시죠? 새 도서관의 유지 관리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요. 이현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너테크는 단순히 시설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교육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물론이죠. 박 교장이 서류 가방에서 몇 개의 문서를 꺼냈다. 여기 지난 3년간의 예산 요약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교육청의 감사를 통과했습니다. 김준혁은 문서를 받아 훑어보았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보였지만 그는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청소 및 유지 관리 비용이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특별 교육 프로그램에 할당된 금액도 상당했다. 이 특별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그가 물었다.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입니다. 박 교장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우리는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준혁과 이현은 의미심장한 시선을 교환했다. 그들은 이 특별 프로그램이 실제로는 서윤이와 같은 아이들을 착취하는 수단이라고 의심했다. 회의가 끝나고 그들이 복도로 나왔을 때 김준혁은 일부러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는 복도를 따라 걸었고 의도적으로 방향을 바꿔 아까 그들을 주시하던 교사의 교실로 향했다. 문에는 임지훈 5학년 2반이라고 적혀 있었다. 김준혁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교실은 비어 있었지만 임지훈 교사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들어오세요. 그가 말했다. 김준혁이 문을 닫고 들어서자 임지훈은 놀라 일어섰다. 김준혁 회장님? 제가 도울 일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제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 선생님. 김준혁이 조용히 말했다. 서윤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도요. 임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재빨리 문을 확인한 후 목소리를 낮췄다. 여기서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벽에도 귀가 있어요. 그는 쪽지를 적어 김준혁에게 건넸다. 거기에는 주소와 시간이 쓰여 있었다. 오늘 저녁 이곳에서 만납시다. 제가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고맙습니다, 임 선생님. 그가 교실을 나와 복도를 걸을 때 갑자기 박 교장이 나타났다. 김 회장님, 여기 계셨군요. 화장실은 반대쪽인데요. 네, 잠시 학교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김준혁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옛 추억이 많은 곳이라서요. 박 교장의 미소는 여전했지만 그의 눈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자, 이제 사무실로 돌아가시죠.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니까요. 그날 저녁 김준혁은 서울 용산구의 한 조용한 찻집에서 임지훈을 기다리고 있었다. 9시가 되자 임지훈이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들어왔다. 뒤를 밟히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가 앉으며 말했다. 박 교장은 눈과 귀를 학교 밖에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위험한 상황인가요? 김준혁이 물었다. 임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지난 2년간 수집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박 교장은 단순한 부패를 넘어선 조직적인 범죄망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는 노트북을 꺼내 파일들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위조된 계약서, 허위 직원 목록,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취약 가정 아이들의 명단이었다. 총 8명의 아이들이 서윤이처럼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부모 가정이나 이주민, 난민 가정의 아이들이에요.
박 교장은 그들의 취약성을 이용해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준혁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다른 교사들은 모르나요? 대부분은 의심하지만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박 교장은 강력한 인맥을 가지고 있어요. 교육청 고위 공무원들, 지역 정치인들, 심지어 몇몇 기업가들까지. 기업가라고요? 임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 물품 공급 계약이 모두 특정 회사들로 가고 있어요. 실제 납품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차액은 박 교장과 그의 네트워크가 나눠 가집니다. 최근 3년간 약 5억 원이 이렇게 사라졌어요. 김준혁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5억이라고요? 그리고 이건 하나의 학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교육지원청 내 최소 3개 학교가 더 있어요. 모두 박 교장의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지훈은 USB를 건넸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은행 명세서, 계약서, 비밀 녹음까지요. 제가 2년 동안 수집한 것들입니다. 김준혁은 USB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이었을 텐데요.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셨나요? 임지훈의 눈에 결의가 빛났다. 저도 한때 서윤이 같은 아이였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셨고 우리는 항상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하지만 좋은 교사들 덕분에 저는 교육을 받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겪고 있는 일은 용납할 수 없어요. 그의 진정성에 감동한 김준혁은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했다. 정말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임 선생님. 이 증거로 우리는 박 교장과 그의 네트워크를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임지훈이 경고했다. 이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김준혁은 결의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저도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올바른 일에 사용할 겁니다. 그들이 헤어질 때 임지훈은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내일부터 며칠간 제가 연락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정기교사 연수가 있어서 지방에 가야 해요. 그동안 이 정보를 잘 활용해 주세요. 김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오시면 연락 주세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날 밤 김준혁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이현 변호사와 함께 임지훈이 제공한 증거를 검토했다. 자정이 넘어갔을 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준혁입니다. 회장님, 강민수입니다. 너테크의 PR 책임자였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이사회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일부 이사들이 금호초등학교 관련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요. 김준혁은 눈썹을 찌푸렸다. 그들이 어떻게 알았죠? 우리는 아직 공식적으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정보를 유출한 것 같습니다. 박 교장의 인맥이 생각보다 넓은 모양이에요. 김준혁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알겠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보죠. 전화를 끊고 그는 창밖에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다. 상황이 예상보다 복잡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서윤이의 상처 입은 작은 손을 생각하자 그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어. 그가 중얼거렸다. 이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건널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너테크 본사의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12명의 이사들이 긴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고 김준혁은 테이블 끝에 자리했다. 오늘 긴급 회의를 소집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준혁이 차분하게 물었다. 최재원 부회장이 목을 가다듬었다. 그는 너테크의 창립 멤버 중 하나였고 회사 지분의 15%를 보유하고 있었다. 준혁 씨, 당신이 금호초등학교에서 벌이고 있는 개인적인 십자군 전쟁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이미지와 주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김준혁은 눈을 좁혔다. 어떤 십자군 전쟁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민호 교장에 대한 당신의 조사요. 다른 이사가 끼어들었다. 그는 교육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당신이 그를 부패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불필요한 스캔들을 일으킬 뿐이에요. 김준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런 다음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정확히 아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했다.
아동노동, 공공자금 횡령, 취약계층 착취. 이것들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닙니다. 이는 범죄입니다. 그건 당신의 주장일 뿐이에요. 최 부회장이 반박했다. 증거가 있습니까? 김준혁은 테이블 위에 임지훈이 준 USB를 올려놓았다. 여기 있습니다. 모든 증거가요.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다. 그렇다 해도 최 부회장이 다시 말을 이었다. 이는 너테크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십자군 전쟁이죠. 우리 회사는 기술 기업이지 사회 정의 단체가 아닙니다. 김준혁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제가 6살 소녀의 피투성이 손을 보았을 때 그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는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몇몇 이사들의 눈에서 공감을 발견했지만 다른 이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다. 우리는 표결을 원합니다. 최 부회장이 선언했다. 김준혁 회장이 이 조사를 중단하고 회사 이미지를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김준혁이 물었다. 아니면 회장직에서 물러날 것인지. 회의실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준혁은 12명의 이사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그들 중 일부는 오랜 동료이자 친구였고 다른 이들은 단순히 투자자였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20년간 일구어온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표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혁이 조용히 말했다. 너테크가 오늘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리가 좋은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옳은 일을 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모두의 눈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항상 기술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든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슬로건이었나요? 아니면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가치였나요? 초의 부회장은 불편한 듯 자세를 바꾸었다. 준혁 씨, 감상에 빠질 시간이 없습니다. 사업은 사업입니다. 우리는 주주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맞습니다. 김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사회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책임이요. 그는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이사들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서윤이의 상처 입은 손과 지친 얼굴이 담긴 사진이 있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서윤이입니다. 6살이에요. 그녀는 학교 화장실 바닥을 닦기 위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그녀의 손은 화학약품으로 인해 갈라져 있고 그녀의 어린 시절은 빼앗겼습니다. 몇몇 이사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세상입니까? 김준혁은 심호흡을 했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하더라도 저는 이 조사를 계속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직책, 어떤 회사, 어떤 부도 한 아이의 존엄성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다. 그때 오랫동안 조용히 있던 한 여성 이사가 말했다. 저는 김 회장님을 지지합니다. 그녀는 박수현, 너테크의 연구개발 책임자였다. 저도 어머니입니다. 만약 제 아이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저는 세상이 뒤집어지더라도 싸울 것입니다. 다른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동의합니다. 너테크는 항상 윤리적 가치를 중요시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등을 돌린다면 그것은 우리의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점차 더 많은 이사들이 김준혁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최 부회장은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잠깐만요. 그가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분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박민호는 영향력 있는 인맥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친구 중에는 장관급 인사도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 회사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요. 김준혁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최 부회장님, 당신은 박 교장의 인맥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네요. 혹시 그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신가요? 최 부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실은 이현 변호사가 문을 열고 회의실로 들어오며 말했다. 최 부회장님은 박민호와 매우 가깝습니다. 그들은 대학 동창이며 최근 3년간 최 부회장님의 개인 회사가 금호초등학교의 교육자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입니다. 이현이 계속했다.
더욱이 이 계약은 정상적인 입찰 과정 없이 체결되었습니다. 최 부회장은 화가 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게 무슨 음모죠? 당신은 나를 스파이했나요? 김준혁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임지훈 선생님이 제공한 증거 중에 이 정보가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오늘 회의를 소집한 진짜 이유가 이제 분명해지네요. 회의실은 다시 한번 침묵에 빠졌다. 이번에는 더 무거운 침묵이었다. 표결을 진행합시다. 박수현 이사가 제안했다. 김준혁 회장이 조사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회장직에서 물러날 것인지, 그리고 추가로 최재원 부회장의 이해 충돌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인지도 표결합시다.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1대 1로 이사회는 김준혁의 조사를 지지했고 최 부회장에 대한 내부 조사를 승인했다. 최 부회장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회의실을 떠났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문을 쾅 닫으며 위협했다. 회의가 끝난 후 이현이 김준혁에게 다가왔다. 준혁 씨,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요. 나쁜 소식부터 말해보세요. 임지훈 선생님이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가 말한 교사 연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학교에 확인해 봤더니 그는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냈다고 합니다. 김준혁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가 위험에 처한 것 같네요. 즉시 그를 찾아야 합니다. 이미 개인 조사관을 고용했어요. 그들이 임 선생님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뭐죠? 이현은 미소 지었다. 교육청에서 내부 고발자가 나타났어요. 그들은 금호초등학교를 포함한 여러 학교의 부정행위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김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우리는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윤이와 다른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날 오후 김준혁은 서윤이의 집을 방문했다. 금호동의 낡은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는 그의 고급차가 이질적으로 보이는 곳이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곳이 낯설지 않았다. 30년 전 그도 비슷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었다. 문을 연 것은 서윤이의 할머니였다. 70대로 보이는 그녀는 지팡이의 의지에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혁입니다. 서윤이와 지은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윤희가 많이 이야기했어요. 당신을 슈퍼히어로 아저씨라고 부르더군요. 김준혁은 쑥스럽게 웃었다. 작은 아파트는 깨끗했지만 오래되고 낡았다. 벽에는 금이가 있었고 천장에는 습기의 흔적이 보였다. 서윤이가 방에서 뛰어나왔다. 김 아저씨, 그녀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김준혁은 무릎을 꿇고 그녀를 안아주었다. 어떻게 지내니, 윤아? 정말 좋아요. 더 이상 학교에서 청소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오늘은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김준혁이 처음 만났을 때 보지 못했던 생기가 돌아와 있었다. 그녀의 손도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다. 그것 참 다행이구나. 서지은이 부엌에서 나왔다. 그녀는 여전히 약해 보였지만 눈빛은 더 강해져 있었다. 김 회장님 오셨군요. 차라도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들은 작은 거실 테이블에 앉았다. 서윤이는 자신의 그림을 김준혁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이건 김 아저씨예요. 슈퍼히어로 망토를 입고 있어요. 김준혁은 웃었다. 대필터, 멋진데. 너는 정말 재능 있는 화가구나. 차를 마시며 김준혁은 서지은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임지훈의 실종, 이사회의 결정, 그리고 조사의 진행 상황까지. 상황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박 교장은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이 걱정됩니다. 서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걱정됩니다. 오늘 아침 낯선 사람이 우리 아파트 주변을 서성이는 것을 봤어요. 당장 여러분을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겠습니다. 김준혁이 결정했다. 제가 강남의 안전 아파트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임시로 그곳에서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서지은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김 회장님.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필요합니다. 김준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여러분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호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증인이에요. 정의를 위해 함께 싸우는 동료입니다. 서윤이가 김준혁의 손을 잡았다. 우리 정말 강남에 가는 거예요? 텔레비전에서만 봤는데.
김준혁은 미소 지었다. 그래, 유나. 거기서는 네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 많을 거야. 그들이 짐을 싸는 동안 김준혁은 발코니에 서서 전화를 받았다. 개인 조사관이었다. 김 회장님, 임지훈 선생님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신용카드 사용 기록이 인천공항에 남아있어요. 그는 어제 저녁 중국행 비행기를 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라고요? 왜죠?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파트에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진실은 더 깊다, 더 높은 곳에서 지시가 내려온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준혁은 이 말을 찌푸렸다. 무슨 뜻일까요? 계속 조사 중입니다. 하나 더, 임 선생님의 컴퓨터에서 암호화된 파일을 발견했어요. 해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주세요. 임 선생님이 위험에 처한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김준혁은 다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서윤이 가족은 이제 짐을 다 싸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준비됐나요? 가시죠. 그들이 아파트 현관을 나서려는 순간 김준혁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발신자 확인을 본이 알 수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여보세요? 김준혁 씨.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은 지금 매우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즉시 조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김준혁은 얼어붙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하려는지입니다. 서윤이와 그녀의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전화가 끊겼다. 김준혁은 충격을 받은 차에 서 있었다. 이제 그들은 서윤이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다. 상황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했다. 무슨 일이에요? 서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김준혁은 침착함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업무 전화였어요. 어서 가시죠. 그들이 아파트 단지를 나설 때 김준혁은 주변을 주시했다. 어딘가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눈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것은 단순한 학교 스캔들이 아니었다. 훨씬 더 큰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는 서윤이와 그녀의 가족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다. 24시간 보안, 넓은 거실, 최신식 주방, 그리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까지. 서윤이는 창문에서 떨어질 줄 몰랐다. 여기가 진짜 우리 집이에요. 그녀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김준혁은 부드럽게 웃었다. 당분간은 그래. 여기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서지은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호화로운 곳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서지은 씨, 김준혁이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당연히 받아야 할 존중입니다. 서윤이의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분이 있다니. 김준혁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모든 것이 정리될 때까지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24시간 보안이 있고 제 개인 경호원 2명이 건물 앞에서 교대로 지킬 것입니다. 그는 냉장고를 가리켰다. 식료품은 이미 채워두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서윤이가 갑자기 그를 껴안았다. 고마워요, 김 아저씨. 아저씨는 진짜 슈퍼히어로예요. 김준혁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임지훈의 실종, 그리고 그 암호화된 파일. 거기에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는 약속했다. 오늘은 푹 쉬세요. 김준혁이 아파트를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이현 변호사였다. 준혁 씨 암호화된 파일을 해독했습니다. 뭐다? 무슨 내용이죠?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전화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지금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너테크 본사 건물은 야근하는 직원들로 여전히 불빛이 밝았다. 김준혁은 자신의 사무실로 직행했고 거기서 이현과 개인 조사관인 김도진을 만났다. 보여주세요. 그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이현은 노트북을 돌렸다. 화면에는 복잡한 차트가 표시되어 있었다. 그것은 마치 거미줄 같았다. 중앙에는 교육부 특별 프로젝트라고 표시되어 있었고 거기서 여러 줄이 뻗어나가 다양한 이름과 기관을 연결하고 있었다. 이게 뭐죠?
김준혁이 물었다. 임 선생님이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도진이 설명했다. 이건 단순한 학교 부패가 아니라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보여줍니다. 금호초등학교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이현이 덧붙였다. 이 특별 프로젝트는 표면적으로는 교육혁신 프로그램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대규모 자금 세탁 작전입니다. 교육부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빠져나가 여러 기업과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어요. 김준혁은 차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거기에는 그가 아는 이름들도 있었다. 유명 기업 CEO들, 고위 공무원들, 심지어 몇몇 정치인들까지. 이건 믿을 수 없군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도진이 다른 파일을 열었다. 이 네트워크의 일부 구성원들은 취약계층 착취를 넘어 더 심각한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에는 여러 아이들의 사진이 있었다. 모두 서윤이처럼 가난해 보이는 아이들이었다. 그들 옆에는 수치와 날짜가 적혀 있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김준혁이 물었지만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끔찍한 의심이 일고 있었다. 이건 일종의 인력 목록으로 보입니다. 이현이 조용히 말했다. 이 아이들은 단순히 청소나 자비를 하도록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분류되고 있어요. 일부는 국내 공장에, 일부는 해외로. 인신매매라고요? 김준혁이 충격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도진이 급히 말했다. 하지만 임 선생님의 메모에 따르면 그는 이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중국으로 간 것일 수도 있어요. 추적을 하기 위해서. 김준혁은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의 밤 풍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화려한 도시 불빛 아래에서 이런 어둠이 숨겨져 있다니. 서윤이도 이 목록에 있었나요? 그가 조용히 물었다. 이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있었습니다. 대기 중으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김준혁의 주먹이 창틀을 쳤다.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즉시 당국에 이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도진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이 네트워크에는 경찰과 검찰 내부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신뢰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아요. 김준혁은 깊게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면 언론은 어떨까요? 이 모든 것을 공개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현이 경고했다. 그들은 이미 당신을 위협했어요. 이것이 공개되면 서윤이와 그녀의 가족뿐만 아니라 당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준혁은 결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제 안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동시에 임 선생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가 중국에서 무엇을 조사하고 있는지 알아야 해요.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중국에 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현 씨,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을 찾아주세요. 베테랑이면서도 윤리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현은 생각에 잠겼다. 정지호 기자가 떠오르는군요. 그는 예전에 고위 공직자 비리를 폭로해 퓰리처상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현재는 독립 언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를 만나세요. 하지만 모든 세부 사항을 공유하진 마세요. 우리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다고 확신할 때까지는. 회의가 끝나고 김준혁은 사무실에 혼자 남았다. 그는 임지훈이 만든 차트를 다시 살펴보았다. 그중 한 이름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최재원, 너테크 부회장. 최 부회장은 단순히 박 교장의 대학 동창이 아니었다. 그는 이 전체 네트워크의 일부였다. 역겨운 배신자 김준혁이 중얼거렸다. 그가 차트를 더 자세히 살펴보고 있을 때 사무실 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김준혁입니다. 준혁 씨, 저예요, 수현이. 박수현, 이사회에서 그를 처음으로 지지했던 연구개발 책임자였다. 수현 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이죠? 방금 초에 부회장이 비상이사회를 소집했어요. 내일 아침 7시에. 그는 당신을 해임하려고 합니다. 무슨 근거로요? 회사에 해를 끼치는 행동이라는 명목이에요. 그는 몇몇 이사들을 매수한 것 같습니다. 표는 이제 7대5로 당신에게 불리해요. 김준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고맙습니다, 수현 씨.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창가로 돌아갔다. 너테크, 그가 20년간 일구어온 회사. 그의 꿈과 열정이 담긴 곳.
그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서윤이의 얼굴, 그녀의 상처 입은 손, 그리고 임지훈이 발견한 다른 아이들의 사진이 그의 마음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었다. 너테크를 잃는다 해도 그는 결심했다. 이 싸움은 계속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김준혁은 평소보다 일찍 너테크에 도착했다. 이사회 회의실로 가는 대신 그는 직접 방송 스튜디오로 향했다. 너테크는 정기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생방송 연설을 했고 그 시스템은 김준혁의 개인 인증으로 활성화될 수 있었다. 준혁 씨, 무슨 일이에요? 방송실 직원이 놀라며 물었다. 긴급 전사 방송을 해야 합니다. 김준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바로요. 직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CEO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 그는 장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현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방송실에 도착했다. 준비됐나요? 김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최 부회장이 나를 해임하기 전에 모든 직원들이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카메라 앞에 선 김준혁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다. 넥타이도 매지 않았고 그의 눈에는 하룻밤 새 잠을 자지 못한 피로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강했다. 너테크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혁입니다. 전국 각지의 너테크 사무실과 공장에서 모든 직원들이 화면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오늘 저는 매우 심각한 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 회사의 부회장인 최재원 씨가 관련된 대규모 부패 스캔들에 대한 것입니다. 화면에 임지훈의 차트가 나타났다. 김준혁은 차분하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금호초등학교에서 발견한 아동노동 착취, 교육 예산 횡령, 그리고 최 부회장이 이 모든 것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까지. 이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제가 사랑하는 이 회사를 잃는다는 의미일지라도요. 방송이 끝나고 김준혁은 이사회 회의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이미 모든 이사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 최 부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김준혁, 당신이 방금 한 일은 회사 정책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김준혁은 침착하게 자리에 앉았다. 네,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직원들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초의 부회장은 분노에 찬 시선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아이사호에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해임되었습니다. 표결을 해봅시다. 김준혁이 제안했다. 이사들이 한 명씩 손을 들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결과는 8대4로 김준혁에게 유리했다. 최 부회장이 매수했다고 생각했던 이사들 중 3명이 마음을 바꾼 것이었다. 무슨 일이죠? 최 부회장이 충격에 빠져 물었다. 박수현이 대답했다. 당신의 행위는 우리 회사의 가치에 완전히 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사가 덧붙였다. 김 회장의 방송을 본 후 우리는 당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 회사가 부패에 연루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최 부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당신들은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나 내가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회의실을 뛰쳐나갔다. 김준혁은 이사들을 바라보았다. 여러분의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더 큰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그가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새로운 메시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중국에서 도진 조사관이 보낸 것이었다. 임지훈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는 병원에 있어요. 누군가가 그를 공격한 것 같습니다. 김준혁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상황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는 것. 단순히 박 교장과 초의 부회장이 아니라 이 전체 네트워크에 맞서 싸우는 것.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안전 아파트에서 서지은이었다. 김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창문 밖에서. 김준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즉시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문을 잠그고 누구도 들이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그는 서류들을 가방에 집어넣었다. 서두르다가
그의 눈이 책상 위 액자에 닿았다. 그의 어머니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이었다. 그들은 바로 금호동의 그 낡은 영구임대 아파트 앞에 서 있었다. 어머니,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가 작게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지만 김준혁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는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앞으로의 길은 위험으로 가득하겠지만 그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서윤이와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30년 전 그가 떠나온 금호동의 그 어린 소년을 위해서도. 강남의 안전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김준혁은 이미 경호원들이 건물 주변을 수색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전문적인 모습이었다. 상황 보고해 주세요. 김준혁이 경호팀장에게 물었다. 17층 발코니에서 수상한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접근하려 했으나 도주했습니다. 현재 건물 내부를 확인 중입니다. 김준혁은 즉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7층으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자 서지은이 조심스럽게 열었다. 괜찮으세요? 김준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서지은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정말 무서웠어요. 서윤이가 창밖을 보다가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어요. 유나는 어디 있니? 저기요. 이 서윤이가 소파 뒤에서 나왔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작아 보였다. 김 아저씨, 무서웠어요. 김준혁은 그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괜찮아 유나, 이제 안전해. 내가 지켜줄게. 서윤이의 할머니는 침실 문가에 서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위험할 줄 몰랐어요. 김준혁은 일어섰다. 제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저도 이 정도로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이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뒤로 물러설 수는 없어요. 너무 많은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서지은은 그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김 회장님, 저희 때문에 이런 위험을 감수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는 그냥 무엇을 하시겠어요? 김준혁이 부드럽게 물었다.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실 건가요? 서윤이가 다시 그 화장실 바닥을 닦게 하실 건가요? 서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니요, 물론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이 싸움을 끝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오늘부터 더 강화된 경비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마도 당분간 해외로 나가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서윤이가 눈을 크게 떴다. 해외요? 비행기 타고요? 김준혁은 미소 지었다. 그래, 유나 비행기를 타고. 서지은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하지만 제 치료는 어떻게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싱가포르에 최고의 암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준비할게요. 그곳에서는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서윤이의 할머니가 물었다. 정말로 우리를 그렇게까지 도와주실 건가요? 김준혁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반드시요. 이건 단순한 자선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증인이고 무엇보다 제가 보호해야 할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는 서윤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약간의 희망도 보였다. 내일 모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이곳에 더 많은 경호원을 배치할게요. 김준혁이 떠나려 할 때 서윤이가 그를 다시 껴안았다. 김 아저씨, 우리가 떠나면 아저씨는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순수한 걱정에 김준혁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걱정 마, 유나. 나도 조심할게. 아파트를 나와 차에 타자마자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도진 조사관이었다. 회장님, 중국에서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임, 선생님은 어떤가요? 의식은 있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다행히 그는 중요한 정보를 수집했어요. 이 네트워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한국 내 고위 인사들뿐만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시아 전역에 연결점이 있어요. 인신매매와 관련해서인가요? 네, 그 이론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임 선생님은 중국 선양에 있는 공장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한국 아이들이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던 겁니다. 김준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증거가 있나요? 임 선생님이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공장 안을 완전히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의심의 여지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어요. 그 사진들을 즉시 보내주세요. 그리고 임 선생님을 한국으로 데려올 방법을 찾아보세요. 여기서 그가 필요합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태가 여행을 허락할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끊고 김준혁은 다음 행선지를 고민했다. 언론에 공개하기에는 아직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당국자는 누구인가? 갑자기 그는 한 사람이 생각났다. 오세진 검사, 대학 동창이자 청렴함으로 유명한 인물. 그는 몇 년 전 고위 정치인 비리를 성공적으로 기소한 적이 있었다. 김준혁은 운전색에 지시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가주세요. 검찰청에 도착해 오세진 검사를 만나는 데는 그의 이름값이 도움이 되었다. 김준혁은 간단한 신원 확인 후 세진의 사무실로 안내되었다. 준혁 씨, 세진이 반갑게 일어나 그를 맞이했다. 오랜만이군. 무슨 일로 왔나? 김준혁은 문을 닫고 조용히 말했다.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왔어. 내 도움이 필요해. 그는 임지훈으로부터 받은 모든 증거와 도진이 중국에서 보내온 정보를 세진에게 보여주었다. 세진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야. 세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런 규모의 조직적 부패와 인신매매라니. 하지만 증거가 아직 확정적이지 않아 보여.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한 거야. 김준혁이 말했다. 공식 수사를 통해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잖아. 수색 영장, 계좌 추적.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는 일을 해보겠어. 하지만 이 네트워크가 정말 내 증거처럼 광범위하다면 내부 유출의 위험이 있어.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해. 신뢰할 수 있는 팀을 꾸릴 수 있을까? 몇 명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 모두 나와 함께 일했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세진은 비공식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고 충분한 증거가 모이면 공식 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준혁, 세진이 그를 배웅하며 말했다. 너 자신도 조심해. 이런 일에 뛰어들면 위험은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어. 알아. 하지만 뒤로 물러설 수는 없어. 검찰청을 나와 차에 타자 김준혁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정지호 기자였다. 이현이 접촉했던 독립 언론인이었다. 김 회장님, 정지호입니다. 변호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지호 씨, 만날 시간이 있으신가요? 네, 물론입니다. 하지만 안전한 장소에서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도착하자 김준혁은 그곳이 거의 비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는 중년 남성이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김 회장님, 지호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직접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야말로 기꺼이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자리에 앉았고 김준혁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서윤이를 만난 것부터 임지훈의 증거, 중국에서의 발견까지 지호는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스캔들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지호가 마침내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김준혁이 대답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어떻게 공개할지 신중하게 계획해야 해요. 지호는 생각에 잠겼다. 저에게는 방송국과 주요 신문사의 연락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 매체를 통해 공개하는 컷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한 곳에서 막으려 해도 다른 곳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니까요. 김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전략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움직이지 마세요. 오세진 검사가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호가 목소리를 낮췄다. 혹시 최근에 누군가 당신을 미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셨나요? 김준혁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무슨 말씀이신지. 여기 오는 길에 같은 차가 저를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검은색 세단이었는데 번호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김준혁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카페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 그는 불안함을 느꼈다. 우리 시간이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조심하세요, 지호 씨. 그들이 헤어질 때 김준혁은 지호에게 USB를 건넸다. 여기에 지금까지의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절대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걱정 마십시오. 제 목숨보다 소중히 지키겠습니다. 김준혁이 호텔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다. 너테크 본사 대신 그는 일시적으로 호텔에 머물기로 했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방에 들어서자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이현이었다. 준혁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서윤이
가족의 싱가포르 출국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어요. 내일 오전 11시 비행기입니다. 좋아요. 제가 직접 공항까지 배웅하겠습니다. 하나 더요. 도진 씨가 임지훈 선생님과 함께 내일 저녁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임 선생님의 상태가 호전되어 여행이 가능해졌어요. 김준혁은 안도했다. 정말 다행이네요. 임 선생님을 직접 만나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그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내일은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서윤이 가족을 안전하게 보내고 임지훈을 만나면 그들은 마침내 이 전체 네트워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 너무 쉽게 진행되는 것 같았다. 마치 누군가가 그들이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다가 적절한 순간에 덫을 놓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내일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다. 그가 중얼거렸다. 호텔 창문 밖 어둠 속에서는 검은색 세단이 주차장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 안에서 누군가가 호텔 입구를 주시하고 있었다. 이른 아침 인천국제공항은 이미 많은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었다. 김준혁은 개인적으로 서윤이 가족을 공항까지 데려왔다. 그의 뒤로는 2명의 경호원이 따라왔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습니다. 그가 서지은에게 여권과 비행기 티켓을 건네며 말했다. 싱가포르에 도착하면 제 친구 이승훈이 여러분을 맞이할 거예요. 그는 마운트 엘리자베스 병원의 종양 전문의입니다. 서지은은 감사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 회장님. 감사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안전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는 서류 봉투를 하나 더 건넸다. 이것은 싱가포르에서의 숙소 정보와 병원 예약 내용이에요. 그리고 현지 은행 계좌도 개설해 두었습니다. 당분간 걱정 없이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서윤이는 공항의 모든 것에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다. 김 아저씨 비행기가 얼마나 커요? 김준혁은 미소 지었다. 정말 커. 하늘을 나는 집 같다고 할까? 신난다. 서윤이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김준혁은 서윤이의 할머니에게도 인사했다. 걱정 마세요.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할머니는 감격에 찬 눈으로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윤희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고 윤희가 다시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게 되다니 그 아이는 특별해요. 김준혁이 말했다. 앞으로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들이 출국장으로 향할 때 서윤이가 갑자기 달려와 김준혁을 꼭 안았다. 김 아저씨도 같이 왔으면 좋겠어요. 김준혁은 무릎을 꿇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윤아. 모든 일이 끝나면 내가 싱가포르에 갈게. 그때까지 엄마와 할머니랑 잘 지내고 학교도 열심히 다니렴. 서윤이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그리고 김 아저씨도 조심하세요. 나쁜 사람들이 아저씨를 해치면 안 돼요. 그 순수한 걱정에 김준혁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걱정 마, 윤아. 나는 괜찮을 거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고 그는 서윤이 가족이 출국 심사대를 통과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제야 그는 숨을 깊게 내쉬었다. 적어도 그들은 이제 안전할 것이다. 공항을 나서는 길에 김준혁은 핸드폰을 체크했다. 도진으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다. 임지훈 선생님과 함께 오늘 저녁 7시 인천공항 도착 예정. 그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준혁은 메시지에 간단히 답했다. 직접 마중 가겠습니다. 안전에 주의하세요. 그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그의 경호원 중 한 명이 갑자기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회장님, 우리를 미행하는 차가 있습니다. 검은색 현대, 세단 주차장 입구에 서 있어요. 김준혁은 천천히 주변을 살폈다. 정말로 주차장 입구에 검은색 세단이 서 있었고 창문은 짙게 선팅되어 있었다. 지호 씨가 말한 그 차인가? 확실하진 않지만 의심스럽습니다. 회장님을 다른 출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방향을 바꿔 다른 주차 구역으로 향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또 다른 검은색 차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 회장님, 이쪽도? 경호원이 말하려는 순간 뒤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3명의 남자가 그들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명백히 훈련된 것이었다. 회장님, 뒤로 물러나세요. 경호원들이
김준혁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나섰다. 김준혁 씨, 다가온 남자들 중 한 명이 말했다. 오세진 검사가 보냈습니다. 당신에게 위험이 있어 급히 안전한 장소로 모셔야 합니다. 경호원들은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다.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남자는 주머니에서 검찰 배지를 꺼내 보여주었다. 특수수사팀 소속입니다. 검사님이 직접 지시하셨어요. 김준혁은 의심스러웠다. 세진이 나에게 연락도 없이 사람을 보낼 리가 없는데.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자가 설명했다. 검사님이 당신을 즉시 만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발견이 있다고요. 김준혁은 잠시 고민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세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세진이 전화를 받지 않네요. 그는 지금 비밀 회의 중입니다. 남자가 말했다. 보안구역이라 전화를 사용할 수 없어요. 김준혁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주변 상황을 살펴보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공항은 공개적인 장소였고 지금 시끄러운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좋아요. 그가 마침내 결정했다. 하지만 내 경호원들도 함께 갑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그들은 함께 주차장으로 향했다. 검찰 직원이라는 남자들이 가리킨 차는 검은색 승합차였다. 김준혁과 그의 경호원들이 탑승하자 차는 곧 출발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김준혁이 물었다. 검찰청 비밀사무소입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가 대답했다. 도심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어요. 한 차가 고속도로에 올라타자 김준혁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들은 서울 도심이 아니라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다. 점점 더 의심이 커졌다. 이 방향은 서울중앙지검과 반대 방향인데요. 그가 지적했다. 말씀드렸듯이 비밀사무소입니다. 남자가 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이 느껴졌다. 김준혁은 경호원과 눈을 마주쳤다. 그들도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 같았다. 그는 다시 휴대폰을 꺼내 이번에는 이현에게 문자를 보내려 했다. 하지만 화면을 보니 신호가 없었다. 왜 신호가? 그가 말하기도 전에 앞에 앉은 남자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았다. 죄송합니다, 김 회장님. 휴대폰은 일시적으로 압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안 문제로요. 김준혁의 경호원 중 하나가 재빨리 움직였다.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진짜 검찰이 아니죠. 긴장된 순간이 흘렀다. 그리고 갑자기 남자가 웃음을 터뜨렸다. 똑똑하시네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운전자가 갑자기 속도를 높였고 차 안에 이상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 김준혁은 즉시 가스 냄새임을 알아차렸다. 그의 경호원들이 빠르게 행동하려 했지만 이미 가스의 영향으로 움직임이 둔해지고 있었다. 당신들이 누구? 김준혁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그가 본 것은 앞좌석 남자의 비웃는 얼굴이었다. 박 교장님이 인사를 전하십니다. 그리고 어둠이 그를 덮쳤다. 김준혁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는 어두운 방의 의자에 묶여 있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입안은 마르고 쓰다. 그는 주변을 살펴보려 했지만 방은 너무 어두워 거의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경호원들은 그가 중얼거렸다. 걱정 마세요. 그들은 살아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만 당분간 잠들어 있을 뿐이죠. 불이 켜지고 김준혁은 눈을 찌푸렸다. 그 앞에 박민호 교장이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최재원 부회장이 있었다. 반갑습니다, 김 회장님. 박 교장이 비웃으며 말했다. 우리 학교를 방문하신 이후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셨더군요. 김준혁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박 교장, 이게 당신의 최선입니까? 납치?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수십 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겁니다. 박 교장이 웃음을 터뜨렸다. 납치라고요? 이건 단지 긴급 회의일 뿐입니다. 당신이 초대되었을 뿐이죠. 최 부회장이 앞으로 나섰다. 준혁 씨, 당신은 자신이 무엇에 발을 들여놓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학교 부패 문제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준혁이 대답했다. 아동 착취, 자금 세탁, 그리고 인신매매까지. 이 모든 것이 교육부 특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죠. 박 교장과 초의 부회장은 놀란 표정을 교환했다. 당신이 어떻게 그걸? 최 부회장이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임지훈, 그 멍청한 교사가 당신에게 정보를 줬군요. 그는 용감한 사람입니다. 김준혁이 말했다. 당신들과는 달리 그는 아이들을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박 교장이 의자에 앉았다. 김 회장님, 제가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저를 악당으로 보고 있겠지만 이 이야기에는 다른 면도 있어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계속했다. 저는 20년 전 당신처럼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교육에 열정을 가진 젊은 교사였죠. 그때 저는 학교 급식 예산이 불법적으로 유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저는 그것을 고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쓸쓸해졌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는 교직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족은 위협을 받았고 제 인생은 파괴되었어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김준혁은 그를 주시했다. 박 교장의 눈에 진정한 고통이 비치는 것 같았다. 10년 후 저는 간신히 교육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선택지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협력하거나 또다시 모든 것을 잃거나. 그들이라니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김준혁이 물었다. 초에 부회장이 대답했다. 정치인, 고위 공무원, 재벌.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되거나 아니면 파괴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요. 그래서 당신들은 아이들을 착취하기로 했습니까? 김준혁이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박 교장의 눈에 후회의 빛이 스쳤다. 처음에는 단지 예산 문제였습니다. 학교 자금을 빼돌리는 것, 그러다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받기 시작했죠. 취약한 가정에 아이들을 특별 프로그램에 등록시키라고. 당신들은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김준혁이 말했다. 정말 그럴 수 있었을까요? 초의 부회장이 쓴웃음을 지었다. 시스템에 맞서 싸우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 당신은 이제 조금씩 알게 될 겁니다. 박 교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김 회장님, 우리는 당신에게 거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떤 거래죠? 당신이 가진 모든 증거를 넘기고 이 일에서 손을 떼세요. 그러면 우리는 당신과 서윤이 가족 그리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혁은 비웃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요? 그들은 계속해서 착취당하게 놔두란 말입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최 부회장이 말했다. 당신은 이미 서윤이를 구했습니다. 그걸로 만족하세요. 모든 아이들을 구할 수는 없어요. 김준혁은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만약 내가 거절한다면? 박 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훨씬 더 불쾌한 방법으로요. 그때 방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박 교장에게 무언가를 귓속말로 전했다. 박 교장의 표정이 흐려졌다. 뭐라고? 그녀가 여기 있단 말입니까? 네, 방금 도착했습니다. 김준혁은 이 대화에 혼란스러웠다. 누가 왔다는 걸까? 문이 다시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50대 중반으로 보였고 우아하면서도 권위 있는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가 들어오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다. 장관님, 박 교장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무슨 일로 직접? 닥쳐요, 박 교장, 여자가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김준혁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이분이 김준혁 회장님이군요. 저희 사업에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분. 김준혁은 그녀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당신이 이 모든 일의 배후입니까? 여자는 웃었다. 배후라. 너무 영화 같은 표현이네요. 저는 그저 효율적인 관리자일 뿐입니다.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사람이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오, 실례했네요. 제 이름은 강미영입니다. 교육부 장관이죠. 강미영 장관의 등장으로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다. 김준혁은 의자에 묶인 채로 이 모든 악행의 중심에 있는 인물을 마주하고 있었다. 교육부 장관이 김준혁이 쓴웃음을 지었다. 아이들의 미래를 보호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고 있다니. 강 장관은 차분히 의자에 앉았다. 김 회장님, 당신은 매우 순진하군요.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흑백으로 나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됩니다. 어떻게요? 아이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것이 어떻게 사회의 이익이 됩니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죠. 그녀가 냉정하게 대답했다. 이 아이들은 어차피 가난하고 기회가 제한된 환경에서 자랍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실질적인 일을 가르치고
그 대가로 국가 경제에 기여하게 하는 거예요. 김준혁의 분노가 치솟았다.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어요. 강 장관은 어깨를 으쓱했다. 관점의 차이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김준혁 앞에 놓았다. 이것은 포기각서입니다. 당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를 넘기고 이 문제에서 영원히 손을 떼겠다는 서약서죠. 서명하면 어떻게 되죠? 당신은 자유롭게 풀려나고 너테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서윤이와 그녀의 가족도 안전할 거예요. 물론 그들은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겠지만 싱가포르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김준혁은 서류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거절하면요. 강 장관의 눈이 차가워졌다. 그것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때 갑작스러운 소음이 들렸다. 문 밖에서 고함 소리와 발소리가 들려왔다. 강 장관과 박 교장, 최 부회장은 놀란 표정으로 문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죠? 강 장관이 날카롭게 물었다. 문이 갑자기 열리고 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방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모두 움직이지 마세요. 검찰 특수수사팀입니다. 강 장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경찰관들이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제압하는 동안 오세진 검사가 들어왔다. 모두 체포합니다. 아동학대, 부패, 공금 횡령, 그리고 인신매매 혐의로요. 김준혁을 발견한 세진은 재빨리 다가와 그의 묶인 손을 풀어주었다. 괜찮아, 준혁아? 어떻게 나를 찾았어? 김준혁이 놀라서 물었다. 세진이 웃었다. 너의 경호원 중 한 명이 납치 직전에 비상 신호를 보냈어. 그리고 내 신발에 추적기가 있었지. 김준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정말 다행이야. 강 장관은 경찰에게 붙잡힌 채로도 여전히 당당했다. 오 검사,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나를 체포하는 것은 당신 경력의 끝을 의미합니다. 세진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당신의 위협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장관님, 우리는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요. 임지훈 선생님이 중국에서 가져온 증거, 도진 씨가 수집한 자료, 그리고 방금 당신들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강 장관의 얼굴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스쳤다. 불가능해. 가능합니다.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정지호 기자가 카메라 팀과 함께 서 있었다.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전국의 시청자들이 당신의 자백을 들었어요. 박 교장이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끝났군. 경찰이 모든 용의자를 연행해 나갈 때 김준혁은 세진과 지회에게 다가갔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준비한 거죠? 세진이 설명했다. 당신이 오늘 아침 인천공항에서 납치된 직후 도진 씨가 중국에서 연락해 왔어요. 그와 임지훈 선생님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요. 우리는 즉시 행동했습니다. 지호가 덧붙였다. 그리고 당신의 경호원 덕분에 위치를 추적할 수 있었죠. 이 창고는 강 장관의 남동생 소유로 밝혀졌어요. 완벽한 증거죠. 임 선생님은 어디 있나요? 김준혁이 물었다. 병원에요. 세진이 대답했다. 그는 안전합니다. 그가 중국에서 찾은 증거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었어요. 이 네트워크의 모든 연결고리, 자금 흐름, 그리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명단까지. 3시간 후 김준혁은 검찰청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방금 긴 진술을 마쳤고 이제 서윤이와 그녀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안전할까요? 그가 세진에게 물었다. 완전히 안전해. 세진이 확신을 주었다. 강 장관과 그녀의 네트워크는 완전히 무너졌어. 지금 우리는 전국적으로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있어. 김준혁은 마침내 서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들은 이제 싱가포르에 안전하게 도착해 있었다.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서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김준혁이 안심시켰다. 모든 범인들이 체포되었어요. 이제 여러분은 원하신다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서윤이가 전화를 받았다. 김 아저씨, 진짜 이겼어요. 김준혁은 미소 지었다. 그래, 유나, 우리가 이겼어. 이제 너와 내 친구들은 모두 안전해. 언제 한국에 돌아갈 수 있어요? 곧이야. 하지만 먼저 엄마의 치료를 잘 받아야 해. 그리고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네, 약속할게요. 그리고 저는 나중에 커서 김 아저씨처럼 나쁜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이 될 거예요. 김준혁은 감동받았다. 넌 이미 매우 용감한 아이야. 유나, 네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난 항상 널 응원할게. 전화를 끊고 김준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해가 지고 있었고 서울의 저녁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는 길고 어려운 싸움이었지만 정의가 승리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3달 후 금호초등학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김준혁은 약속대로 최첨단 도서관과 컴퓨터실을 기증했고 새로운 교장과 직원들이 부임했다. 그는 또한 유나의 꿈 재단을 설립하여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 보호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그날 그는 재단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는 서윤이와 그녀의 가족을 다시 만났다. 서지은은 치료 효과가 좋아 건강을 많이 회복한 상태였다. 김 회장님, 서지은이 인사했다. 이렇게 많은 것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없습니다. 김준혁이 미소 지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 해요. 서윤이가 저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서윤이는 이제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다. 그녀는 새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고 있었다. 그녀가 김준혁에게 뛰어와 안겼다. 김 아저씨, 제가 쓴 글이 상을 받았어요. 선생님이 정말 잘 썼대요. 김준혁은 그녀를 들어 올렸다. 정말? 대단하구나. 무슨 내용이었어? 나의 영웅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김 아저씨에 대해 썼죠. 김준혁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난 영웅이 아니야, 유나. 그냥 옳은 일을 한 것뿐이야. 서윤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저씨는 진짜 영웅이에요. 돈이나 권력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셨으니까요. 그 순간 김준혁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다. 진정한 성공은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재단 개소식에서 김준혁은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재단은 단순한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약속입니다.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이죠. 그는 서윤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관객석 앞쪽에 앉아 밝게 웃고 있었다. 한 어린 소녀의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침묵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어요. 때로는 가장 작은 목소리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요. 행사가 끝나고 김준혁은 학교 정문 앞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금호동의 낡은 아파트들, 그가 자란 곳, 그리고 지금은 그가 돌아와 변화를 만들어낸 곳. 서윤이가 그의 옆으로 달려와 손을 잡았다. 김 아저씨,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김준혁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계속해서 옳은 일을 하는 거지. 그리고 너처럼 용감한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거야. 서윤이가 밝게 웃었다. 저도 도울게요. 우리 함께요. 김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유나, 함께하자.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해가 지는 가운데 그들은 손을 잡고 학교를 나섰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여전히 길고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고